이번엔 절대 안 놔줄 거야. 그 목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을 때 저는 이미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비가 내리는 지하철 역사, 단속반의 고함 소리와 노숙자들의 항해 소리가 뒤섞인 혼돈 속에서 저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누군가의 절박한 현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비는 이틀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사람들이 가장 바쁘게 오가는 그 지하철역이 새벽이 되면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합니다. 환기구 근처 에스컬레이터 및 구석진 통로. 그곳에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 몸을 웅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가방 하나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서류 봉투 하나. 지난 사흘 동안 저는 이 역과 저 역을 오가며 잠을 청했습니다. 편의점 화장실에서 씻고 1,0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단속은 예고 없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영무원들과 경찰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공공장소니 즉시 퇴거하라고.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투덜거리며 짐을 챙겼고 어떤 이는 좀 더 자게 해달라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마주치면 안 됐습니다. 신분증 검사라도 받게 되면 제 위치가 들통날 테니까요.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속반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향을 틀어 지하 상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라 모든 가게가 닫혀 있었지만 비상구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굵고 힘이 센.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남자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귓속에는 오직 심장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팔을 잡는 손, 도망치지 못하게 끌어당기는 힘, 벗어날 수 없다는 공포. 저는 있는 힘껏 팔을 빼냈습니다. 가방을 움켜쥔 채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었습니다. 복도가 끝나고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 저는 2계단씩 뛰어 올랐습니다. 계단 끝에는 또 다른 복도가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분명 일반인이 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가 보였습니다. 은색 문짝, 그 위에 작은 표시등. 저는 주저없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카드키가 필요한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단속반 직원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겁니다. 다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금속에 닿았습니다.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단속반 직원이 1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곧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타라고.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는 엘리베이터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제 옆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키를 꺼내 패널에 갖다 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단속반 직원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몸을 붙인 채 남자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화난 것도 놀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심한 얼굴로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했습니다. 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령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진술,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넓고 깨끗한 공간. 남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세단 쪽으로.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뒷좌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차장 출구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할까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가는 길은 저쪽입니다. 남자가 말하며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차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남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출구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니 지상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 겁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처마 밑에 서서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젖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하지만 어쩌면 제 마지막 선택지일 수도 있는. 사흘 전 저는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낯선 여자로부터 차가운 사무실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전달된 제안. 1년간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 1억을 주겠다고. 조건은 간단하다고. 그저 한 남자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고.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라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과거와 마주쳤습니다. 윤재호. 제 전 연인. 아니, 전 가해자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겁니다. 2년 전 제가 도망쳐 나온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었습니다. 찾아온 겁니다. 저를.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하지만 그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 앞에서, 제가 묵는 고시원 앞에서, 마치 제 동선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고시원비를 포기하고 집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을 전전했습니다. 발견되지 않기 위해, 다시 붙잡히지 않기 위해. 하지만 오늘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손이 제 팔을 잡았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공황이 왔습니다.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공포가. 비를 맞으며 서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사흘 전 그 여자.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 결정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윤재호라는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더군요. 꽤 집요하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 근처에 못 오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알아야 할 건 다 안다고. 그게 우리 일이라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주소를 문자로 보내겠다고. 거기서 계약서에 서명하면 된다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보호받을 거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 있는 척하는 게 우스웠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처마 밑을 벗어나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걸었습니다. 새벽의 서울은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누구였을까? 왜 저를 도와줬을까?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가 계약하게 될 그 사람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1년간 그 남자 옆에 있어야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표정도 없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던 그 남자.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를 기다렸습니다. 제 마지막 선택을, 아니, 제 유일한 선택을 확정하기 위해. 오후 3시 저는 약속된 주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고층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차림새를 훑어보는 시선. 젖은 옷, 낡은 운동화, 구겨진 가방.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막지 않았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걸 그냥 지켜봤습니다. 마치 이미 통보받은 것처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25층. 문자 메시지에 적힌 층수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 부스스한 머리. 한심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양쪽에 몇 개의 문이 있었지만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끝에 있는 문만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넓은 응접실이 나타났습니다. 큰 창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에 걸린 추상화.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전 그 여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회색 정장을 입은.
옆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태블릿을 든 여자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턱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라고. 저는 여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기로 결정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옆에 남자에게 눈짓했습니다. 남자가 태블릿을 조작하더니 테이블 위로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다고. 1년간 한도윤의 배우자 역할을 한다고. 공식 석상에 동반하고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면 된다고. 그 대가로 1억을 지급하고 윤재호 문제도 처리해준다고.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찬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했지만 대충 이해는 됐습니다. 계약 기간 1년. 보수는 계약금 3천만 원, 월급 500만 원, 만료 시 잔금 5,500만 원. 그리고 특이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제3조. 신체 접촉 금지. 계약 당사자 간 스킨십은 공식 석상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접촉으로 제한한다. 악수, 팔짱, 그 외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 제4조. 동침 금지. 계약 당사자는 별도의 침실을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침대를 공유하지 않는다. 제5조. 사적 감정 표현 금지. 계약 관계 외의 애정 표현, 연애 감정 표출은 금지한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의외라는 표정이더군요. 이런 조항이 있는 계약서는 처음이죠. 저는 대답 대신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도윤이 원한 조건이라고. 그 사람은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다만 대외적으로 필요할 뿐이라고. 그러니 당신도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그저 역할만 하면 된다고.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7조. 비밀유지 의무. 이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제8조. 중도해지. 일방적인 계약 파기 시 위약금 5천만 원. 마지막 장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빈칸. 제 서명이 들어갈 자리.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재호는 당신 고시원 주인에게 돈을 줬더군요. 당신 행방을 알려달라고. 편의점 사장에게도. 당신이 다니던 병원에도 연락했어요.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명하면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윤재호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안전하게 지낼 곳도 제공한다고.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사람은 누구냐고. 여자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세진 재단 대표라고. 겉으로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후계자로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다만 그게 당신이 알아야 할 정보는 아니라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저냐고. 수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저를 선택했냐고. 여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예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란 위에 펜촉을 댔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서연.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여자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확인하더니 옆에 남자에게 넘겼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정리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한도윤의 약혼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에 발표할 거예요. 그 전까지 준비할 게 많아요. 옷, 헤어, 매너. 우리 쪽에서 다 준비해 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정비서가 안내해 줄 거라고. 오늘부터 당신이 지낼 곳으로. 여자가 나갔습니다. 저와 안경 쓴 남자만 남았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정민호입니다. 한도윤 대표의 비서예요.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비서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시죠. 도윤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정비서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에 봤던 그 차. 정비서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정비서가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갔습니다. 도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쪽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 30분쯤 지나 차가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고급 주상복합 건물. 정비서가 차에서 내려 제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도윤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2층, 최상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바로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한 층에 한 가구. 도윤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계약서 읽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급한 문제를 정리해 주는 것. 윤재호가 당신 근처에 못 오게 만드는 것. 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당신의 역할도 간단합니다. 공식적인 배우자로서 필요할 때 제 옆에 있어주는 것. 행사, 모임, 가족 식사.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면 됩니다. 도윤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조건은 알죠? 스킨십 금지, 동침 금지, 사적 감정 표현 금지. 이건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약 관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왼쪽 방이 당신 방입니다. 오른쪽은 제 방, 가운데에 서재가 있고요. 부엌과 거실은 공용이지만 저는 보통 밖에서 식사합니다. 불편한 일 없을 겁니다. 저는 복도를 봤습니다. 세 개의 문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올 거예요. 옷, 헤어, 메이크업, 필요한 건 다 제공될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가족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당신을 소개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무서우면 말하세요. 제가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도윤의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감정이 없어 보이는 눈.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무서움이었습니다. 남자의 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 선택이 무서웠습니다. 이 낯선 세계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그 조항들, 스킨십 금지, 동침 금지, 그게 저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정비서는 이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왼쪽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침실이었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 옷장, 책상,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한 걸까요? 방금 제 인생을 팔아버린 걸까요? 아니면 산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윤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어? 나 찾아와. 얘기 좀 하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1년, 365일. 이 남자 옆에서 배우자 역할을 하며 제 과거로부터 숨는 시간. 두려웠지만 어쩌면 이게 제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이 2개 있고 그 사이에 거리가 있고 아무도 제 방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게 저를 지켜줄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모든 게 제 삶과 동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으니까요. 도윤과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가끔 주말에 집에 있을 때도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스타일리스트가 준비해준 옷들을 정리하거나 매너 강사에게 배운 걸 복습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식은 커피 잔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얼굴을 흘끗 봤을 때 멈춰 섰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창백하고 눈밑이 검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생수, 음료수, 과일 몇 개. 식재료라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식재료를 주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비서는 바로 답했습니다. 필요한 목록을 보내달라고. 저는 간단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쌀, 달걀, 채소, 고기. 기본적인 것들만. 오후에 배달이 왔습니다. 정비서가 직접 가져다 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이 집 부엌에서 요리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을 지었습니다. 간단한 반찬 몇 가지도 만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는 요리였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집에 온 건 밤 9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도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녁 드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했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밥부터 먹어야 해요. 도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새벽까지 일하시는 거 봤어요. 제대로 식사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도윤은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과 찌개를 가져왔습니다.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도윤이 불렀습니다. 같이 먹지 않나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도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밥그릇을 다 비운 후 도윤이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이 언제 들어올지 몰랐지만 항상 따뜻하게 데울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도윤은 늦게 들어와도 꼭 먹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잘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저는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도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마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밤을 새우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 회사에 있는 시간을 빼면 제대로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지, 그리고 제가 뭘 도울 수 있는지. 어느 날 저녁, 저는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은 잘 주무세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못 자요. 이유를 물을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사적인 질문 같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물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계약 관계라지만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윤에 대해 물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어떤지, 특별히 주의할 게 있는지. 정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불면증과 감각 과민이 있다고, 특히 소음과 접촉에 예민하다고,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선호한다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계약서에 있던 그 조항들, 스킨십 금지, 동침 금지, 그게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니었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직접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날 저녁 저는 거실을 조금 바꿔놓았습니다. 소파 옆에 작은 스탠드를 놓고 따뜻한 색의 전구로 바꿨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볼륨은 아주 낮게. 그리고 암막 커튼을 조금 쳐서 바깥 가로등 불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도윤이 집에 왔을 때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변화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소음이랑 빛이 수면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요. 불편하시면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도윤은 한참을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좋네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온라인으로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타이머가 달린 마사지기, 아로마 디퓨저,
수면 유도용 백색 소음 기계. 물건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도윤방 앞에 놓아뒀습니다. 쪽지를 붙였습니다. 필요하시면 쓰세요. 불편하시면 버리셔도 돼요. 다음 날 아침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 방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도윤의 패턴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회의가 많은 날은 저녁을 거르는 것,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잠을 못 자는 것,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 저는 그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회의 많은 날은 소화 잘 되는 죽을 끓였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날은 거실 조명을 더 어둡게 했습니다. 음악 플레이리스트도 계속 업데이트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환경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이구나. 손을 대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돌보는 방법.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대접받고 싶거든요. 아플 때, 힘들 때, 누가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거, 말 안 해도 알아주는 거, 그게 좋잖아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힘든 일이 있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자의 손길을 피한다는 걸, 가까이 오는 걸 두려워한다는 걸, 실제로 그랬습니다. 도윤이 식탁에 앉을 때 저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거실에서 대화할 때도 최소 2미터는 거리를 뒀습니다. 절대 우연이라도 스치지 않게. 그리고 도윤도 그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그 역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절대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건넬 때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직접 손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공존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가족 모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됐습니다. 아직 밖에 나가본 적도 없었고 도윤의 가족을 만날 준비가 됐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말했습니다. 모임에서 제 고모를 만나게 될 겁니다. 서미경. 재단 이사예요. 까다로운 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부터 사귀었는지. 대답은 제가 준비해뒀어요. 같이 맞춰봐요. 우리는 저녁 내내 리허설을 했습니다. 질문과 대답, 자연스러운 호응, 서로를 어떻게 부를지도 정했습니다. 도윤 씨, 서연 씨, 격식 있지만 친근하게. 연습하는 동안 저는 도윤의 다른 면을 봤습니다.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완벽주의자. 겉으로는 무기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통제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연기하고 있구나. 저처럼 살아남기 위해. 리허설이 끝나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모임에서 제 손을 잡아야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도윤이 그걸 알아챘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꼭 필요할 때만 할게요. 그리고 미리 말할게요.
놀라지 않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섭진 않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모든 남자가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도윤 씨는 아니에요. 도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주 조금.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 무서워요. 가까이 오는 것도, 만지는 것도. 그래서 이 계약이 필요했어요. 경계선이 있는 관계.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비슷했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상처받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보호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어쩌면 우리 둘 다에게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문 밖에 누군가 있지만 절대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리고 그 누군가도 저처럼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안도감. 우리는 계약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돌보는 방법. 그게 우리만의 언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선 행사 당일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준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진한 네이비 색상, 무릎까지 오는 길이 적당히 격식 있으면서도 과하지 않은 디자인. 헤어는 단정하게 올렸고 메이크업은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지하철역에서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서 있다니. 도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수트, 흰 셔츠, 회색 넥타이. 평소보다 훨씬 격식 있어 보였습니다.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어울려요.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비서가 운전했습니다. 가는 내내 도윤은 태블릿으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장은 시내 한복판의 대형 호텔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 화려한 드레스의 여자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기자들. 차에서 내렸을 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도윤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하듯.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손잡아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힘을 주지 않고 언제든 뿌리칠 수 있을 만큼 느슨하게. 우리는 함께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언제부터 만났냐고, 결혼 계획은 있냐고.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도 따라서 미소 지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도윤에게 인사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들, 사업 파트너들. 도윤은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저를 소개했습니다. 약혼자라고. 사람들은 저를 훑어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 품평하는 시선. 저는 연습한 대로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 샤넬 수트를 입은 날카로운 눈매의 여자. 서미경이었습니다. 계약할 때 만났던 그 여자. 도윤이 인사했습니다. 고모, 오셨습니까? 서미경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약혼자로군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서미경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하듯. 하지만 힘이 세게 들어갔습니다. 잘 부탁해요, 서연 씨. 우리 도윤이를 잘 챙겨줘야 해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서미경은 손을 놓고 도윤을 봤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따로.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괜찮겠냐는 눈빛.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과 서미경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음료수를 마시러 테이블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윤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예전과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재호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 벽이 있었습니다. 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그것도 한도윤 옆에. 대단하던데. 재단 후계자 약혼자라니. 재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근데 알아? 다들 수군거려. 한도윤이 너를 샀다고. 계약 관계라고. 돈 주고 산 관계라고.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호가 웃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그렇지. 넌 그 사람한테 팔린 거야. 얼마 받았어? 1억? 2억?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피했습니다. 손에 든 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재호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나한테 돌아와. 이런 거짓말 관계 말고. 진짜로 날 사랑했잖아. 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이 재호를 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비키세요. 재호가 웃었습니다. 뭐야? 주인 나왔네. 이 여자 얼마 주고 샀어요? 도윤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습니다.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호가 비웃었습니다. 법적 조치. 무슨 죄로?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토킹, 협박, 명예훼손. 충분합니다. 그때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가 이쪽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미경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일부러 기자들을 부른 것 같았습니다. 재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도윤이 이 여자를 돈으로 샀습니다. 계약 결혼이에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재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도윤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기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크 하나 빌려주시겠습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도윤이 받아들었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세진재단 대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도윤이 재호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은 윤재호 씨입니다. 제 약혼자 이서연 씨의 전 연인이며 현재 그녀를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윤재호 씨는 이서연 씨를 지속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곳에 나타났고 그녀가 머물던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협박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윤이 정비서를 봤습니다. 정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기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CCTV 영상들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윤재호 씨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집을 버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거리에서 숨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안전이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폭력이 아니라 법으로, 힘이 아니라 증거로. 도윤이 재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윤재호 씨를 상대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홀이 술렁였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서연 씨와 저희 관계는 사적인 문제입니다. 계약이든 사랑이든 그건 저희 둘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그녀를 지킬 겁니다. 누구도 그녀를 해치지 못하게. 도윤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도윤을 따라 걸었습니다. 정비서가 길을 열어줬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줬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 소음이 차단됐습니다.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정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하지만 확실히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윤재호는 당신 근처에 못 와요. 법이 막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때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 사람 얼굴을. 하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으니까. 저는 도윤을 봤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느라 힘들었던 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참아줘서.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드레스도 벗지 않고 한참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한 차 놓고 갈게요. 문 앞에 뭔가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트레이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허브차 한 잔, 타올, 그리고 쪽지.
쪽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오늘 한 선택이 폭력 대신 법을, 힘 대신 절차를, 그게 저를 진짜로 지켜준 거라고. 그리고 어쩌면 그게 제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이유라고. 저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행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영상들, 기사 제목들, 댓글들 모두 저와 도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건 응원하는 내용이었고 어떤 건 의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재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비서가 알려줬습니다. 재호에게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졌다고,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즉시 체포된다고, 통신도 차단됐다고.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는 걸. 하지만 몸은 여전히 기억했습니다. 두려움을, 공황을,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재호가 나타나는 꿈, 도망치지 못하는 꿈.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아침마다 문 앞에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준비한 건 아닐 겁니다. 정비서가 가져온 거겠죠. 하지만 메뉴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죽, 토스트, 과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실 음악도 바뀌었습니다. 더 부드러운 곡들로. 저녁이 되면 자동으로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가 설정해 놓은 거겠죠. 창문 커튼도 새로 달렸습니다. 더 두꺼운 암막 커튼. 밖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가 요청한 적 없지만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바쁜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녁은 꼭 같이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도윤 씨, 제가 폐가 되는 건 아닐까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어만 있잖아요. 도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힘들었을 때 몇 달 동안 집 밖으로 안 나갔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냥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도윤을 봤습니다. 그도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매일 일어나고 밥 먹고 숨 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처음으로 집안에서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였습니다. 제 방부터 시작해서 거실, 부엌. 천천히 하루에 조금씩 청소하는 동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 머리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계약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이곳이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걸. 도윤은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게 제가 숨 쉴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도윤에게 부탁했습니다. 도윤 씨, 같이 요리해도 될까요? 도윤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거리를 두고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 저는 채소를 썰었습니다. 도윤은 밥을 씻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가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저는 알려줬습니다. 조금씩 음식이 완성됐을 때 도윤이 말했습니다. 처음 만들어 봤어요. 요리.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항상 밖에서 먹거나 배달시켜 먹었어요. 부엌은 거의 안 써봤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도윤도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구나. 우리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을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악몽의 빈도가 줄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순간이 줄었습니다. 문소리에 놀라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존재가 덜 무서워졌습니다. 처음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실에서 함께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도윤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저는 반대편에서 태블릿을 보고 어느 날 도윤이 재채기를 했습니다. 연달아 3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지를 가져다 줬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다음 날 도윤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강차를 끓였습니다. 도윤 방 앞에 놓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에 좋아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고맙다고 말하며 차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도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을 끓였습니다. 소화 잘 되고 몸에 좋은. 그리고 트레이에 담아 도윤 방 앞에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빈 그릇이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나아졌어요. 저는 쪽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뭔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계약이라는 선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제가 힘들 때 거리를 줬습니다. 저는 도윤이 지칠 때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필요한 게 뭔지.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 내일 밖에 나가보려고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으로. 사람 많지 않은 시간에 걸으면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혹시 재호가 나타나지 않을까?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와요. 못 와요. 제가 확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건드리지 않고도 지켜줘서, 가까이 오지 않으면서도 옆에 있어줘서, 기다려줘서. 도윤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도윤 씨도, 이 계약도, 모든 게. 근데 이제는 조금 괜찮아요. 당신이라서. 도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심호흡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어보고 싶어요. 천천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계약 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다른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부부 연습.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았습니다. 진짜 부부처럼 서로를 돌보고, 진짜 부부처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진짜 부부처럼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각자의 속도로. 며칠 후 서미경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옆에 있었습니다. 서미경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가는구나, 너희 둘.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계약은 1년이니까요. 서미경이 웃었습니다. 계약 같지 않던데. 요즘 보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서미경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뭐 좋아. 어차피 내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도윤이가 겉으로라도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 그걸로 충분해. 서미경이 나갔습니다.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라도 정상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게.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고모는 제가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못 만나고 회사도 제대로 못 운영하고. 그래서 저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후계자 자리에서. 근데 제가 약혼자를 데려왔죠.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를 몰아낼 핑계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저는 도윤 씨를 지키기 위한 도구였던 거네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계약 때문이 아니라.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서두르지 말고 당신이 편한 속도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의존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저는 숨 쉴 수 있다는 것. 이 사람은 저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게 시작일 수 있다는 것. 사랑의 시작? 아니, 신뢰의 시작. 계약서에는 1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궁금했습니다.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헤어질까요? 아니면 계속 함께 할까요?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괜찮았습니다. 도윤과 함께 조용한 집에서 서로의 거리를 지키면서도 서로를 돌보는 이 시간이, 그게 제가 평생 찾던 안전함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가자. 우리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각자의 상처를 안고 각자의 속도로. 언젠가는 이 거리가 좁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거리가 딱 좋았습니다.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복도 건너편 도윤도 자기 방에 있을 겁니다. 같은 집에 다른 방에, 하지만 같은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부부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진짜가 될지 모르는, 하지만 충분히 진심인 그런 관계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1년 후, 2년 후, 도윤과 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답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처럼만 계속 이렇게만 갈 수 있다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두려움 없이, 처음으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도윤과 서연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각자의 속도로. 때로는 계약 관계로 시작한 것이 진짜보다 더 진심일 수 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드리지 않고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지키려 애쓰고 계신가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이 편한 방식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